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보고 파리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 영화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로 1920년대 파리의 낭만을 고스란히 스크린에 옮겨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한 영화예요. 2012년 국내에서만 3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바가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시간여행을 통해 시각적으로 현재 파리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서사적으로는 과거 파리를 스쳐 지나갔던 예술가들의 위대함을 예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영화 속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흥미로운 설정과 피카소, 해밍웨이 등 전설적 예술가와 예술원 파리 풍경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20년대 파리를 향유했던 모든 문인과 예술가들을 동원해 길가 관객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간은 현재이며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복잡하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만이 절망에 빠진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영화 오프닝 부분에서 5분 동안 아무런 대사 없이 배경음악과 함께 파리를 배경으로 루브르 박물관, 오벨리스크,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 에펠탑 등의 여러 명소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네. 그 오프닝 부분에서 잔잔한 배경음과 파리에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소한 장면들도 정말 좋았어요. 비 내리는 파리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강의 물결, 길거리에 나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 해가 진 남색 하늘에 켜진 노란색 가로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그곳에서 한 번쯤 나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다는 보지 못하시더라도 유튜브에 미드나잇 인 파리를 치면 이 오프닝 명장면이 나오시니까 그 장면만이라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예쁜 장면이라서 저 혼자만 보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프닝에서 잠시 나오는 장면 중에 물랑루즈라는 파리 몽마르트의 번화가 클리시 거리에 있는 댄스홀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이 장소가 바질 루어만 감독님의 뮤지컬 영화인 물랑루즈의 실제 배경이 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영화도 굉장히 감명 깊게 본지라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일상 속에 녹아있는 파리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영화를 다들 보셨나요? 당연하죠. 저는 안 봤는데 네. 감독이 우디 앨런이라는 거에 조금 약간 조금 그렇네요.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약간. 아시죠? 우디 앨런이 거기 네. 자기 스캔들 났던 스캔들이 났는데 좀 안 좋은 쪽이라서. 저는 몰랐네요. 아 진짜요? 제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우디 앨런이 입양아를 이제 했어요. 입양아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나중에 그 입양한 그 딸이랑 이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입양 아들이 이제 이전에도 입양아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입양아가 한 얘기가 우디 앨런은 아빠였지만 나에게 뭐 성추행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예술 영화를 만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그런지는 몰랐지만 약간 저도 그런 줄은 몰랐는데 이게 그 맞아요. 예술 영화라고 이렇게 한정 짓기보다는 어딜 가든 그런 사람들은 좀 그렇다요. 근데 배우들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마리온 코티아르 나오시고 레이첼 웨가담스 나오고 에드리안 블리드 나오시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여기서 연기를 하셨을지 많이 궁금하긴 하네요. 배우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오웬 넬슨, 남자 주인공을 맡은 오웬 넬슨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약간
삐뚤어진 코뼈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에도 자주- 보이네요. 부러졌던 뼈가 도드라지시는데? 영화를 촬영하면서 도중에 옛날에 이 영화가 아니고요. 한 번 더 부러짐으로써 약간 그 코가 완성이 됐다고 하고요. 그런 코를 가지고 있는 그는 유쾌한 이미지로 어필을 하는 배우라고 하네요. 또한 레이첼 맥아담스는 좀 유명해서 다들 그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노트북. 네. 러블리의 대명사이자 21세기 최고의 로맨스 퀸으로 불리는 배우라고 해요. 2004년에 린제이 로안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출연한 킹커로 살아남는 법에서 학교의 여왕벌 레지나 맞아요. 조지 역으로 출연했는데 이 영화가 대흥행하면서 할리우드 스타가 되었고요. 대표작으로는 어바웃 타임, 시간 여행자의 아내, 서양, 노트북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는 한국에서도 매우 흥행한 영화죠. 그리고 또 이 영화도 그렇지만 그녀는 약간 이 배우는 시간여행 컨셉의 영화와 묘하게 인연이 많은 배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오바웃 타임도 그렇고 시간 여행자의 네. 아내도 똑같이 이 영화도 직접 레이첼이 시간여행을 하진 않지만 남자 주인공인 오웬 그러니까요. 윌슨이 시간을 남자친구가 다 거슬러 시간 여행자네. 네네. 여기서 그러네요. 레이첼 맥 아담스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영화에서요? 네. 뭔지 뭔가요? 궁금하네요. 저도 이렇게 딱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응, 제가 응. 생각 남는 게 뭐냐면 주인공 이름이 길이잖아요. 그러면 길을. 길, don't do that 이거거든요. 하지 왜냐면 길이 맨날 이제 부인한테 나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길이 1920년대 파리를 가고 싶어 하고 마음속에 품어왔었는데 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아내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1920년대 파리가 이렇게 멋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1920년대 파리를 갔다 왔어. 해밍웨이도 만났어. 이러니까 맨날 부인한테 그러니까 부인은 약간 길을 뭐라 그러지? 약간 깔보는? 철없는 맞아요, 애로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길 하지 마. 길 그만해. 길 시끄러워.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좀 매력 있는 얄밉죠?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솔직히. 약간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렇게 더블 데이트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길 부부랑 또 이제 레이첼 맥아담스의 친구 부부랑 이렇게 만나서 미술관을 가는데 미술관에서 이제 길이 좀 아는 척을 하려고 하면은 길 너 입 열지 마. 굉장히 좀 무시당하는 맞아, 캐릭터였어요. 길이. 그리고 약간 겉도는 느낌? 맞아.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아 헤매는 그러다가 1920년대로 올라가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또 그랬군요. 그 여자가 잘 안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네네. 스포해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했던 촬영 장소 세 곳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네네. 그럼 저한테 허락을 이렇게 하나하나 받으시는. 첫 번째로는 아까 언급된 로댕의 미술관의 정원인데요. 이 장소는 주인공이 로댕의 영혼의 반려자이자 비혼의 뮤즈인 카미오 클로델에 관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데요. 로댕의 작품인 생각하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가이드가 실제 프랑스의 전 대통령의 사르코지의 부인인 카를라 브루니라라고 해요.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설명해드리고 싶은 장소는 플리도르인데요. 이 장소는 주인공이 1920년대로 돌아가 해밍웨이의 단골집인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며 행복해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90년 동안 같은 모습을 유지하며 시대의 낭만을 간직한 장소라고 해요. 가난한 예술가들이 즐겨 찾던 식당으로 현재도 프랑스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면 한번 들러보셔도 부담 없이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렉산드로 3세 다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이 다리는 파리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다리로 이 영화의 엔딩 장면에 나온 배경이 되는 장소라고 해요. 우리나라 드라마인 파리의 연인으로도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각종 CF 화보의 배경지로 자주 등장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촬영 장소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러면- 혹시 소니 네. DJ는 프랑스 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혜인 없어요. DJ는 저요? 없어요? 네, 없나요? 없어요.
저 프랑스 갔는데 어, 아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로댕의 거기 생각한 사람하고 루브르 박물관하고 루브르 박물관 맞나? 루브르 박물관하고 그거 에펠탑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로댕은 직접 봤었던 게 기억이 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는 안 나왔나요? 이 영화에서 오프닝 부분에 루브르 박물관이 네, 나와요. 나와요. 아. 각종 그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근데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거기 여행을 가면서 모나리자를 봤는데 그렇게 그때 어린 마음에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엄마가 사진 찍자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안 찍었거든요. 그때 좀 약간 튕겼던 게 좀 약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 제가 프랑스 갔던 게 기억에 남아서 에펠탑에 또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좀 얘기해도 될까요? 그 좀 약간 무서운 경험? 무서운 비슷한 건데. 경험이요? 그러니까 봤을 때 무서운 경험? 제가 목격한 장면이라서 에펠탑에 흑인들이 엄청 많아요. 에펠탑에 흑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 흑인들이 뭘 하냐면 에펠탑 조그만한 골이라 그러나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파는데 막 1달러 한국어 쓰면서 막 와요. 그 투어 하는 사람들한테 팔라고.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사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펠탑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거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흑인들이 이제 에펠탑 그거를 사려고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흑인이 갑자기 확 뛰어오더니 거기 아줌마들이 메고 있는 가방 있잖아요. 앞으로 메는 가방. 그걸 이렇게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매치기가 엄청 유럽에서 많다고 듣긴 들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근데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저는 그때 중학생 초반이고 중1 중2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약간 파리 약간 이런 낭만 이런 게 유럽 쪽이 좀 약간 무섭게 느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펠탑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서 직접 알았어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신기했어요. 모르셨죠? 근데 약간 유럽이라고 하면 되게 저희한테는 못 가본 도시고 조금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아시아권보다는 멀기도 하고 약간 그죠. 환상을 갖게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지금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각국 나라를 다 도는데 파리 욕을 유난히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파리라고 하면은 이 영화를 봐서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되게 아름다운 도시. 여기 대사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파리는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둘 다 이쁘다. 약간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파리 욕을 많이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영 DJ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이상한 게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게 감명 깊는 도시가 어디냐, 감명 깊었던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러니하게 또 파리를 많이 얘기한대요.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안 좋았는데 돌이켜보고 사진 보고 이러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 있죠. 약간 아무래도 에펠탑이 너무 상징적인 곳이다 보니까 딱 했을 때 기억 남는 게 상징이 가장 그리고 그렇다니까. 무엇보다 패션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진짜 잘생긴 분들이 많으시다. 에펠탑도 한 밤 10시 되면 막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그것도 엄청 아마 인상이 깊을 것 같고 프랑스 음식도 혹시 여기서 다루나요? 음식을 따로 다루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긴 약간 풍경 위주 네, 풍경을- 이렇게 아름다운 뭐 예술 작품 위주로 이렇게 풍경과 얘기를 하는 그 거죠. 과거의 아름다웠던 파리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예술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해밍웨이 보면서 같이. 네. 너무 놀라가지고 인사에 해밍웨이야 이런 약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연여행 진짜. 가서 진짜 그 예술가들 좀 약간 만나요. 감정이입됐어요. 그래서 와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갔는데 막 조선시대 갔는데 김홍도 만나고 막 그러면 어떨까 막 약간 이런 거 따고 조선시대를 가서 막 남친이 조용해, 입 열지 마 이러고. 황진이 만났는데 막 어떨까 막 말을 이런 안 믿어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근데 되게 재밌는 소재 같아요. 이 응, 영화가. 진짜 스틸컷만 봐도 약간 프랑스 배경을 뒤로 해서 아름답게 얘기하는 근데 것 참 같네요. 근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응, 남자가 이렇게 과거로 한 번 갔는데 응, 거기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좀 사랑에 빠지는 어. 그런 식으로 되는데 또 그 여자는 더 과거로 갈 수 맞아요, 있게 되니까 나는 이 더 과거가 지금 이 여자한테는 이 남자의 과거가 현재인데 나는 이 더 과거가 더 황금 시대인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 이 남자는 이 시대 이 그냥 한 번만 들어간 과거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더 과거로 가고 싶어 하니까 여기서 그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현재를 누군가는 더 과거를 현재로 원한다. 약간 이런 게 현재에 더 충실하자. 맞아요.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두 거 사람 같네요. 다 자기가 속한 현재에는 만족을 못하고 못해. 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황금시대라고 하는데 또 어떤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황금시대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약간 저희 시대도 음. 약간 힘든 시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취업하기. 근데 약간 예전에 이제 저희 아빠나 엄마 시대 때는 약간 좀 황금기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IMF 지나고 딱 그때 취업할 때.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어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편하고 근데 뭐, 그때는 그때 사람들은 조선 시대로 농사나 짓고 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고. 다 상대적인 거죠. 네, 현재- 어떻게 느끼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근데 그래도 충실해야죠. 현재에 충실하자 이런 메시지가 그죠.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화 이야기를 마치고 사연에 대해서 사연도 있군요. 사연이 왔나요? 사연을 금시초문 어찌?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조사를 받아봤는데요. 네네네. 가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음. 최수인 씨가 반지하 제왕 시리즈의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영화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호빗 뜻밖의 여정이라는 영화를 꼽아주셨어요. 네. 이 영화를 보고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의 배경인 호비튼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반지의 제왕 촬영을 위해 헬리콥터로 촬영지를 물색하던 중에 연못과 언덕이 어울려진 마타마타 알렉산더의 농장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와이카토 지역에 위치한 이 농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오직 투어로만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니 만약에 이 뉴질랜드 지역에 만약에 가실 예정이라면 네. 한번 들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네, 같네요.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렸다면 2018년을 맞아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니까요. 분명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의 무비앤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고은 시인의 낯선 곳의 일부분 읽어드리며 마무리할게요. 떠나라. 그대의 온갖 추억과 사전을 버리고 빈 주먹조차 버리고 떠나라. 떠나는 것이야말로 그대의 재생을 뛰어넘어 최초의 탄생이다.